기준 배수량 11,500톤급 일본 수상기 모함 니신. 1942년 2월에 취역해서 과달카날 전투 당시에는 일본이 얼마 쓰지도 않은 상태였습니다. 수상기 12대에 수상기 발진을 위한 캐터펄트도 2개가 있었는데요. 수상기 모함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물자와 병사의 수송 목적으로 쓰인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일본은 속도가 빠른 구축함을 과달카날로의 주된 수송수단으로 삼았지만 대형 야포 등 중장비를 구축함으로 옮길 수는 없고 이런 수상기 모함만 가능했기 때문에 소총만 가지고 돌격을 하지 않으려면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함정이 니신이었습니다. 이전에도 니신은 과달카날로 가는 길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미군 항공대의 공격을 받았는데요. 니신과 다른 수송함들이 과달카날로 다시 임무를 맡고 출발한 1942년 10월 11일 당시 일본군은 지휘부와 수송함대에 절박한 분위기가 가득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 제도 북쪽 북앤빌 섬의 일본군 기지에서 과달카날까지 정식 명칭은 뉴 조지아 해협이고 별칭으로 더 슬롯이라고 불렸던 이 수역은 일본군 측에서는 중앙항로라고 불렀는데요. 과달카날의 미군을 몰아내기 위해 병력을 증원하던 일본군이 매번 다니던 항로이고 해협의 폭이 가장 넓은 곳은 그 길이가 약 100km에 이릅니다. 일본군이 중앙항로를 통해 과달카날까지 가야 할 거리는 약 500km 정도 됐는데요. 구축함 등을 이용한 일본의 과달카날 증원 작업의 가장 큰 고민은 역시 핸더슨 비행장에서 이륙한 항공기의 공습을 피하는 것이었고 날이 밝아서 항공기가 이륙할 수 있을 때 과달카날 가까이 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본 함정들은 과달카날로 들어올 때도 항공기 폭격의 위험에 노출되었고 밤사이 양육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날이 밝아도 또한 위험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송함대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항공기뿐이었고 일본은 수송함대를 최대한 늦게까지 보호하기 위해 아이디어를 하나 냅니다. 일본군의 작전은 최대한 늦은 시각까지 제로기들이 함대를 엄호하는 것이었는데요. 일본군이 새로 만든 작전은 일몰시각 이후까지 함대 엄호를 하고 나면 기지로 돌아가도 어둠 속에 착륙할 수는 없으니 일단 날개를 흔들어 아군 함대에 신호를 보내고 바다에 불시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함정이 착수한 제로기 옆에 가서 기체를 회수하고 조종사도 구조한다는 건데요. 일본 함대는 이 작전을 1942년 10월 11일에 처음 시도했지만 아무리 계획을 잘 세워도 작전은 역시 직접 해봐야 성공 여부를 아는 법. 이날 마침 해역에 파도가 심해서 바다에 착수한 제로기들도 전부 상실하고 기체보다 더 중요한 조종사 6명 중 5명도 바다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미국 측 자료에는 일본 자료에 대한 출처 없이 조종사 6명 중 5명을 구조 못했다고 나오고 일본 측 자료에는 항공기가 바다에 착수할 때 이미 2명을 잃었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과달카날 전력 보강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10월 11일 밤 수송부대는 무사히 타사파론가에 물자와 병력 양육을 마쳤는데 이날이 바로 고토 제독의 함대가 핸더슨 비행장 포격을 위해 오던 날이었습니다. 1942년 10월 초 이제 태평양 전쟁이 시작된 지도 10개월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일본 공격 함대를 이끄는 고토 아리토모 제독과 이 함대를 순양함 4척과 구축함 5척으로 상대하는 미군의 노먼 스콧 제독. 1920년대부터 야간 해전을 주요 전술로 채택하고 사보섬 해전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일본 해군. 그리고 몇 주간의 훈련만으로 이를 상대해야 하는 미 해군. 그렇지만 두 함대가 서로 접근하면서 예상외로 미군 함대에 유리한 상황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일본 기함인 중순양함 아오바가 한밤중에 미군으로부터 집중 포격을 받는 장면까지 소개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일본 해군의 자신의 능력에 대한 과신과 이로 인해 전장에서 중요한 정보가 들어와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이유가 컸습니다. 일본 함대가 과달카날 근해로 접근한 10월 11일 밤 11시 35분 일본 함대의 야간 견시병들이 전방에서 군함으로 보이는 물체를 목격했습니다. 그렇지만 과달카날 근해에서 야간에는 미군 함정이 절대 없었기 때문에 일본군 지휘부는 이후 미 군함에 대처할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피하 식별 신호만 보내게 됩니다. 당시 기암 아오바에서 3번 포탑 전령이었던 오가와 타이스케의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아오바 함교에서 과연 멀리서 보이는 게 적함대인지 아군 함대인지 논쟁이 붙었는데 고토 소장이 적함대가 아니라 아군 구축함이라고 단정짓는 것을 들었다고 합니다. 고토 소장도 스콧 소장과 마찬가지로 아군 함대에 사격하는 것을 피하려고 했으나 그 결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수상함끼리의 해전에서 많이 쓰이던 전법이 바로 크로싱 더 T, 즉 T자형 전법인데요. 이 그림을 보면 위쪽의 군함이 아래쪽 군함의 위에서 옆을 보인 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영어의 T자 비슷하다고 해서 T자형 전법 혹은 한자 정자와 비슷한 모양이어서 정자 전법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위에 있는 함정은 앞과 뒤에 모든 포탑을 이용해 아래쪽 함정을 포격할 수 있는 반면 아래쪽 함정은 앞쪽 포탑밖에 쓸 수 없어서 화력면에서 매우 불리하게 됩니다. 위쪽에 있는 함정의 이런 이점은 여러 척의 함정이 전투에 참가하면 더 커지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위쪽의 푸른색 함대가 아래쪽의 붉은색 함대를 T자로 가로막았습니다. 붉은색 함대는 앞쪽 두 척만 두 개의 포탑을 이용해 푸른색 함대에 사격할 수 있는 반면에 푸른색 함대에서는 함정 4척의 앞뒤 포탑 8개를 전부 사용해서 사격이 가능합니다. 즉 T자를 위로 그리면서 상대편 함대를 옆으로 보고 가는 함대가 훨씬 유리한 것입니다. 완전한 T자는 아니지만 1905년에 쓰시마 해전이 이 전법의 사례로 언급되기도 하는데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항공기가 해전의 주력이 되면서 점점 역사의 유물이 되었습니다. (10월 11일) 밤 11시 35분 일본군 견시병들이 본 함대는 미군 함대가 맞았고 일본 함대를 T자로 가로질러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선 미군 함대는 사격을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46분 만약 일본 함대가 중요한 10분 동안 확실하게 대처를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나간 일은 아무리 따져도 소용없는 것이고 고토 제독 자신도 포격으로 중상을 입습니다. 미군 함대는 가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남서쪽으로 항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T자가 만들어진 상황은 금방 끝나게 되지만 미군은 늦지 않게 이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순양함 솔트레이크시티의 함장이었던 어니스트 스몰 대령은 이런 T자 상황은 해군 장교가 20년 기다려야 한번 볼까 말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군 함정들의 사격 개시는 지난번에 언급한 대로 스콧 제독의 라저라는 응답에 대한 오해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군 순양함들은 사령관으로부터 명령이 없어도 사격 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자신이 타고 있던 샌프란시스코까지 사격을 개시하자 중간에 끼어있는 구축함들이 걱정됐던 스콧 제독은 황급히 사격 중지를 명합니다. 이때가 사격이 시작된 지 1분이 지난 23시 47분이었습니다. 기암 샌프란시스코에는 함장이 위치한 함교와 함대 사령관이 위치한 함교가 달랐는데요. 스콧 제독은 함장의 함교에 직접 와서 사격 중지를 명합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솔트레이크시티가 사격을 중지하지만 나머지 배들은 계속 사격합니다. 그리고 스콧 제독은 구축함 3척을 지휘하던 페러놀트의 토빈 대령에게 보이스 라디오로 연락해 구축함들이 포격을 받았는지 How are you라고 물어보고 토빈 대령은 이상 없다고 답변합니다. 스콧 제독은 다시 순양함들이 대령이 타고 있는 구축함에 포격 중인지 물었고 페러놀트의 토빈 대령은 자기는 순양함들이 어디에 사격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합니다. 최종 확인을 위해 스콧 제독은 구축함들의 식별 신호를 점등하라고 명령합니다. 구축함들에서 식별 신호가 점등되었고 이제 팀킬 우려는 해소되었습니다. 스콧 제독은 오후 11시 51분 다시 사격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4분 동안에도 사격이 그친 것은 아니었고 두 함대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군 순양함들의 포격으로 아오바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 것은 이미 언급했습니다. 아오바의 고사포 지휘관이었던 다케무라 사토루의 기록에 따르면
불발된 포탄이 휩쓸고 지나간 아오바의 함교는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으며 함교에 있던 장교들은 거의 대부분 쓰러져 고통 속에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고 여러 파괴된 물건들로 인해 내부가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오바는 오른쪽으로 선회하면서 더 많은 포탄을 함의 좌현 쪽에 맞게 됩니다. 이때 미군 기록에 의하면 구축함 후부키도 첫 번째 일제 사격에서 명중탄을 맞았습니다. 아오바의 뒤를 따라오던 중순양함 후루타카. 미군의 공격이 시작되면서 전방에 횡대로 늘어선 함대에서 불을 뿜는 것을 목격합니다. 후루타카의 함장 아라키 츠타오 대좌는 형세가 매우 불리함을 깨닫고 후루타카를 좌현으로 돌려 전장에서 빠져나오려고 했으나 아오바가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것을 보고 돕기 위해 아오바 쪽으로 전진합니다. 그리고 동료를 도우러 온 후루타카에도 그 대가로 미 함대의 포탄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가 오후 11시 48분이었습니다. 당시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미군 함대를 향해 돌진하는 후루타카를 아오바에서 당시에 생존해 있던 많은 승조원들이 목격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루타카는 곧 어뢰 발사관에 포탄이 명중해 어뢰가 유폭되어 결정적인 피해를 입습니다. 아오바는 연막을 피우면서 탈출을 시도합니다. 교전이 시작됨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시각, 마지막에 따라오던 중순양함 키누가사와 일본 함대의 좌현 쪽에 있던 구축함 하츠유키는 왼쪽으로 선회해 전장에서 탈출합니다. 다시 미군 함대가 일제 사격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또 하나의 타겟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때 일본 구축함 후부키는 계속 전진해서 미군 함대에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미 함정들에서 서치라이트를 켜고 후부키를 비춘 순간 연돌에 흰색 가로선을 둘러놓은 것이 보입니다. 미군 함정들에는 없는 식별 표시를 본 스코제독의 함대는 후부키에 일제 사격을 퍼붓습니다. 이때 후부키와 미 함대와의 거리는 약 1.3km로 해전에서는 엄청나게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후부키는 많은 수의 명중탄을 맞고 11시 53분경 침몰합니다. 후부키는 제대로 된 응사나 어뢰 발사를 하나도 하지 못했습니다. 후부키 함장이었던 야마시타 시즈오 소자를 포함해 220명이 이날 전사했습니다. 일본 측에 의해 구조된 수병은 8명이었고 나중에 미군에 의해 구조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투가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기함 아오바와 두 번째로 따라오던 후루타카는 미 함대의 집중 사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오른쪽으로 선회해 전장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오던 키누가사와 구축함 하츠유키는 왼쪽으로 선회해서 피하고 있습니다. 후부키는 미군 함대와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집중 공격을 받고 침몰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양 함대 가운데 좀 애매한 위치에 있던 구축함 페로놀트가 미 함대와 일본 함대 양쪽에서 포탄을 맞고 순양함 대열 앞쪽으로 피합니다. 또한 교전 시작 이전부터 단독 공격을 하기 위해 일본 함대에 접근한 구축함 던컨도 미군과 일본군 양쪽에서 포탄을 맞고 뒤로 물러납니다. 이때 일본 함대는 제대로 미 함대에 사격을 가하지 못했고 보이시만 경미한 손상을 입습니다. 오후 11시 54분 스코제독은 미군 지휘부에 교전 사실을 전해주기로 하고 뉴칼레도니아의 곰니 해군 제독과 과다카날의 벤더그리프트 해병 제1사단 사단장에게 중순양함들과 교전 중이라는 영어 단어 3개짜리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메시지가 갔을 때는 이미 전투 첫 번째 단계에서 미군이 큰 성과를 거둔 이후였습니다. 10월 11일 자정 일본함 키누가사는 사령부로 적 수상 부대와 교전 중이라는 전문을 보내고 그 이후 바로 일단 퇴각 중이라는 전문을 이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스코제독이 같은 시각 전함대 사격 중지를 명합니다. 스코제독은 다시 각 함에 일렬 종대로 함대를 배치하라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명령을 접수한 함은 라저라고 답했으나 보이시와 던컨에서는 답신이 없었습니다. 스코제독은 이제 북서쪽으로 도망가는 일본 함대를 추격하기로 합니다. 양쪽에서 포탄을 맞아 침수되어 기울어진 페로놀트와 무전기가 파괴된 던컨은 제외됩니다. 이때 미군 함대에서는 아오바와 후루타카에서 솟아오르는 불을 볼 수 있었다고 하고 특히 후루타카는
90발 이상의 명중탄을 맞아 5노트의 속도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한밤중에 생각지도 못한 기습을 당한 일본 함대는 이제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아오바와 후루타카는 함 상부 구조물에 집중 타격을 받았지만 흘수선 아래로는 타격이 없어 계속 항진이 가능했습니다. 스코제독은 전 함대에 280도 방향으로 항진할 것을 명하고 일본 함대 추격을 시작합니다.